새댁인데요. 요즘 제 친구들 사는 거 보면 시집와서 시댁이 외국에 있어서 명절날 놀러 다니면서 공주처럼 사는 애들도 많고 아예 시집 안 가서 재미나게 연애나 하며 사는 애들도 많은데 저는 시모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다 시집을 잘못 온 제 탓이겠죠. 이래서 결혼할 때 옛날 어른들이 집안을 보고 시어머니 자리를 그렇게 까다롭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신랑 하나만 믿고 덜컥 시집와 버리니까 이런 꼴을 당하나 봐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거든요. 부모님이 빵가게를 했는데 수제 케이크가 대박이 나가지고 동네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한번 맛보고 나면 외지인들도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해서 항상 재료가 일찍 떨어질 정도로 잘 되는 빵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케이크와 빵은 원 없이 먹고 살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엄마가 제 친구들이면 무조건 케이크 30% 할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나 생일날만 되면 애들이 다 저한테 달라붙어서 부모님 덕에 저는 언제나 겨울만 되면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면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고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고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야말로 참 모범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빵집 단골 손님과 바람을 피우면서 단란한 우리 가족의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릴 때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제가 그날 친구들 데리고 빵집에 왔을 때 분명히 영업시간인데도 빵집이 닫혀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달래주고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왜 갑자기 빵집 문이 닫혔을까? 이상하단 생각에 얼른 집으로 와보니까 문은 열려있고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다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 9살이었는데도 몇 마디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대충은 감이 잡히더라고요. 엄마가 그년이랑 몇 번이나 만난 거냐? 자식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나 장사할 때 너는 그년이랑 놀러 다니면서 좋았냐고 막 악다구니를 쓰고 아빠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냐? 너랑 사는 거 숨막히고 빵집이 무슨 감옥 같다면서 소리 지르고 정말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또 들으면서도 아빠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싸웠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은 제가 도착했다는 걸 인지하고 문 밖으로 나왔고 뒤늦게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엄마는 그날은 저를 달랜다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아빠랑 금방 화해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에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했고요. 저는 엄마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베이커리도 갈고 집도 팔아서 둘이 나눠 가진 것 같은데 몇 대 몇이라는 것까진 기억이 안 나요. 암튼 그렇게 엄마 아빠는 완전히 남남이 됐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아빠를 보게 됐죠.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아빠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빠를 볼 때면 옛날에 우리 가족이 놀러가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계속 꺼내면서 다시 우리 셋이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요. 아빠는 그럴 때마다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건상으로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한번 저를 만날 때 조심스럽게 아빠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니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미안하지만 이미 같이 살기는 힘들어졌다면서 혹시 새엄마랑 아빠랑은 살 생각은 없냐면서 새엄마 밑에는 잘생긴 아들도 있으니까 저에게 좋은 오빠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어차피 성격이 안 좋아서 같이 살 남자 없을 거라며 엄마랑 둘이서 외롭게 사느니 자기를 따라와서 내 식구가 오붓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엄마를 욕하는 게 짜증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또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했고요.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양육비 전해주러 온 아빠에게 엄마는 어제 저에게 들은 소리를 하면서 따졌습니다. 너 어제 애한테 무슨 얘기했어? 새엄마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다는 게 사실이야? 나 성격 더러워서 새아빠 못 만나니까 그년이랑 그년 아들이랑 넷이서 같이 살자고 한 게 사실이냐고. 그러자 아빠는 양육비를 내려놓으면서 돈 주러 왔는데도 왜 지랄이냐고 했고 엄마는 돈 봉투를 아빠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니가 돈 몇 푼이 배수야? 네가 그년이랑 그딴 짓을 해서 가정을 박살내놓고 내 새끼 앞에서 그년이랑 같이 살자는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게 인간으로서 애 빌어서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자 아버지도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말도 못하냐? 말 한마디도 못해? 내가 요즘 그 여자랑 같이 사니까 아주 밥맛이 좋고 살맛이 나니까 내 딸한테도 같이 살아볼까 한 거야.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애가 하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말이나 꺼내본 거라고. 야, 너랑 만날 때면 한 달에 하루를 만나도 숨이 막힌다. 봐봐. 돈 주러 온 사람한테도 이 난리를 치잖아. 너처럼 정 떨어지게 구는데 어느 남자가 같이 살 수 있겠냐? 지금 말 다 했어? 바람 피운 더러운 주둥이로 아주 단단하게 말하는 거 봐봐. 네가 이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년이라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냐고. 이렇게 엄마 아빠는 끝없이 말싸움을 해댔고 엄마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도 그러자고 단 하루라도 더 얼굴 보는 게 싫다면서 일시불 정산해주겠다고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후로 아빠는 연락을 끊었고 저는 아빠 얼굴도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 얘기도 못 꺼내게 해서 저도 아빠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운동회 날이나 졸업식 날 가족 다 같이 외식하며 엄마 아빠랑 즐겁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울 때마다 우리 아빠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이 났지만 솔직히 가족 버리고 바람나서 산단녀와 새 가정까지 꾸린 아빠를 저 혼자 생각한다는 게 웃긴 일이니까 아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친정이 있는 인천에 와서 빵집을 다시 차렸는데요. 요즘보다는 덜하지만 그 당시에도 빵집은 곳곳마다 많았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마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부엌에서 빵 반죽을 만들고 저한테 새로 개발한 케이크를 맛보여주고 또 다시 만들고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누구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었고요. 동네 맛집으로 단골이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를 돕고 학교 갔다 오면 빵을 나르고 엄마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주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과제빵에 재미를 느꼈고요. 그래서 대학도 2년제 제빵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로 가서 아예 초반부터 제빵사의 길을 갔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이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20대 내내 진로를 변경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30대인 지금도 진로를 변경해서 새로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저는
처음부터 다른 길은 쳐다도 안 보고 엄마의 빵집을 물려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참 어른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선택을 한 때는 엄마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자 혼자의 몸으로 빵집 운영하랴, 저 키우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맨날 빵 반죽에 케이크 반죽을 손으로 직접 해서 손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어깨와 무릎까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쉬어야 한다고 한 달이라도 손목 물이 안 가게 쉬어야 한다고 말해도 엄마는 제가 우리 집 가장인데 저 하나만 믿고 사는 딸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쉴 수 있겠냐 하면서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빵사 자격증을 따서 엄마와 함께 가게 운영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 보니 고질병이 된 손목 수술과 무릎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30이 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엄마와 함께 빵집으로 먹고 살았는데요. 그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빵가게도 너무 많고요. 점점 카페도 많이 생기고 카페에서 빵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대기업 빵집이며 대형 카페들의 물량 공세에도 작은 저희 빵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저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단골이 많아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저희 빵집이랑 5분 떨어진 곳에 대형 빵카페가 들어서서 홍보 전단지를 막 뿌리고 있고 오픈 특가로 문자도 날리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새로 생긴 빵카페로 전부 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픈 특가로 해서 1+1 행사에다가 소보루빵이랑 크림빵을 단돈 500원에 주는 행사를 해서 저희 빵집은 매출이 반 이상 확 줄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1+1이니 반값 행사를 하면 적자가 나서 오히려 손해인데 그러자고 눈뜨고 단하고 있자니 손님은 다 뺏길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단골 손님이자 인근 소규모 카페 사장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놈의 빵카페가 빵만 파는 게 아니라 빵이랑 커피 다 같이 파는 것도 모자라 잼이며 쿠키까지 팔아버리니까 동네 장사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자기네 카페랑 저희 빵집 전부 둘 다 위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카페에 우리 가게 빵을 납품해주면 빵이랑 커피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윈윈 작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그 카페에 빵을 납품했는데 저희 빵이 직접 손반죽이 들어가서 바로 당일에 만들어지는 신선한 빵이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빵카페 빵이라는 질이 다른 고소한 맛에 손님들은 대형 빵카페가 아니라 저희 빵을 납품하는 카페로도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빵은 계속 카페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수익도 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그 카페 빵을 먹어보고 마음에 든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직접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빵을 사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고 저는 제안을 해준 카페 사장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해 명절에 명품 지갑을 선물해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저희한테 빵 결제 대금을 줄 때 낡은 지갑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명품 지갑을 선물하는 건 너무 과한 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카페에서 저희 빵을 납품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대형 빵카페의 공세에 밀려서 장사를 접어야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 모녀 밥줄을 지켜준 은인인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워낙에 저랑 엄마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결제 대금을 받으러 갈 때나 빵을 납품하러 갈 때마다 신메뉴라면서 비싼 생과일 주스나 커피를 공짜로 주셨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저랑 엄마가 갈 때마다 꼭 공짜로 커피나 음료수를 챙겨주셔서 그것도 보답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음료수 값만 해도 아마 이 지갑 값은 나올 겁니다. 아무튼 기왕 주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니까 저도 큰맘 먹고 선물을 한 거죠. 사장님은 제 선물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보답하고 싶다고 월요일 쉬는 날에 뮤지컬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카페나 빵집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말이 대목이라서 월요일에 많이 쉬거든요. 근데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그걸 남녀 단둘이 보러 가는 건 데이트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그동안 챙겨주셔서 고마워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까지 보답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월요일에 사장님과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요.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직접 가서 배우들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의 생생한 재미가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뮤지컬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이 들었죠. 아, 이 자리가 단순히 고마워서 준비한 자리만은 아니구나. 내 짐작대로 이 남자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앞치마를 메고 커피 내리는 모습만 주고 보다가 밖에서 본 사장님은 정말 세련되고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한마디로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를 주문하는데 커플 세트 메뉴로 시키는 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설렜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은 결국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오늘 단순히 지갑 받은 게 감사해서 마련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한순간에 치기 어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 진중한 말에 정말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고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두 가지 때문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외모에 끌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제 가슴에 불꽃이 튀었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느끼하긴 한데 정말로 그날 이후부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속 곁을 맴돈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어머님 도와서 빵 반죽 만들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미소 짓고 또 남는 빵은 매달마다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지난번에 지갑을 안 가져온 꼬마한테는 간 만든 빵을 무료로 건네주기도 하고 또 웃어주는 게 그런 선한 모습들이 또 쌓이고 쌓여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막상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남자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믿고 만나보시죠.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홀린 듯이 그러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거절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사실 어쩌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어쩌면 그간 저도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그날 뮤지컬 데이트에서는 저는 사장님에게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같은 자영업이니까 조건이 비슷하겠거니 싶었어요. 사장님은 동네 커피집 사장, 저는 동네 빵집 사장. 얼핏 보면 누구 하나 쳐주는 거 없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후로 부담 없이 쉬는 날마다 사장님과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장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사귄 지 100일이 지나고 나서 100일 기념으로 밥을 먹을 때 사장님이 저에게 다이아 반지를 수줍게 내밀며 청혼을 하더라고요. 사실 사귄 지는 100일밖에 안 됐지만 저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이 남자의 마음을 그동안 빵을 납품하면서나 데이트하면서나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저는 기분 좋게 청혼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별로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엄마, 나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 하는데 괜찮아? 안 놀랐어? 얘가 누굴 바본 줄 아니? 내가 과부려서 남자 구경해본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얘. 너 바라볼 때 이 카페 사장 눈빛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귄다고 할 때 곧 결혼한다는 소리 나오겠구나 했지.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 아무튼 사람 괜찮으니까 잘 살아봐. 일단 네 애비랑 외모부터 성격까지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나랑 다르게 남편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 알겠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입에서 아빠 얘기가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다 잊고 사는 척 했어도 엄마의 가슴에는 상간녀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한으로 남아있었다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시집 가더라도 엄마 너무 살아가는 거 알지? 엄마랑 계속 빵 가게도 할 거고 그 사람 엎어지면 코 닿을 때서 카페 하는 걸 뭐. 그 사람 카페랑 엄마 카페랑 번갈아 가면서 도울 테니까 엄마한테 소홀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라. 그 사람도 엄마 일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를 떠나보내는 거 절대 아니라고.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라 생각해줘. 그러자 엄마는 자기 걱정하지 말고 시집 갔으면 남편이랑 시댁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혼자 엄마를 두고 시집을 가버리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시집 가버리면 엄마 혼자 남아서 집에서 살면 가뜩이나 안 챙겨 먹는 밥도 더 안 챙겨 먹고 가게 일도 더 무리해서 하다가 손목도도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니까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얘기를 꺼낼까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결혼 선물 준비해준다고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가면서 예비 신랑의 돈 씀씀이가 저랑 너무 다른 겁니다. 신랑도 자영업 사장, 저도 자영업 사장이고 가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남편 돈 쓰는 걸 보면 진짜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무슨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처럼 돈을 써제끼더라고요. 명품 매장마다 심지어 매니저들이 남편을 다 알아보고 깍듯이 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엄청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가구부터 집에 들이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까지 다 고가의 상품들을 들여놓으려는 남편의 씀씀이에
저는 참다 결국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씀씀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보면 무슨 갑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우리 앞으로 집도 사고 아이도 낳으려면 돈 아껴 쓰고 많이 모아야지.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야, 내가 그동안 말할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야 이야기하는 건데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이 좋을 수도 있을 거야. 사실 우리 들어가는 신혼집도 자기한테는 전세라고 했는데 사실 내 자가야. 아버지가 나 카페 내주실 때 이미 집이랑 상가 물려주셨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하는 카페 그것도 나는 가게세를 안 내. 왜냐면 그 건물 자체가 내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씀씀이 비해서 사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기 좋아서 자기한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근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돈 많이 안 쓸게. 조금 저렴한 제품들로 알아볼게. 근데 뭐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한테 눈치 보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 자기가 원하는 예물이랑 혼수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남자니까. 저는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작은 카페 사장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일 줄은 누가 알겠어요. 물론 그동안 옷차림이나 차를 보면서 어쩌면 좀 사는 집안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있는 남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과의 격차가 너무 나면 혹시 살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시댁에서 날 맘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부잣집 아들한테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자고 말하기가 더 눈치 보이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거절당하더라도 말이나 꺼내보자 싶어서 용기를 내서 혹시 우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흔쾌히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살자고 말하려고 했다면서 자기 집안은 아들이 셋이고 형들이 이미 어머니 아버지를 깍듯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나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자식 딱 하나밖에 없는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잘 해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에 너무 고마워서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고요. 남편은 울보라고 놀리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시댁에는 자기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첫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아들 뺏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대릴 사유라니.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자식 있기는 부모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뭐. 대신에 새아가 그렇다고 네가 우리 집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우리 집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고 알겠지? 저는 못마땅하게 말하는 시모의 말투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알겠다고 저도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엄청 긴장해서 무슨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워낙 대가족이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아주버님, 큰형님, 둘째 아주버님, 둘째 형님, 남편까지 총 7명이 나왔는데 저희 식구는 저랑 엄마, 달랑 2명이었거든요. 벌써 쪽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상견례에서는 대부분 시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맞춰드렸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혼수를 좀 과하게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집도 남편이 얻어놓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사는 거고, 가게도 접고, 남편 카페에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어주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사항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과하게 요구한 그 혼수. 사실은 남편이 남편 카드로 몰래 긁어줬기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남편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에휴, 그땐 제가 빵만 만들어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거죠. 하지만 막상 시집을 와보니까 시모의 횡포가 얼마나 사는 데 있어서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의 큰형님은 의사고 그 부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변호사고 그 부인은 전업주부라서 시댁일을 전적으로 둘째 형님이 챙겼는데 근데 이 둘째 형님이 금수저여가지고 시모가 아주 꼼짝을 못하더군요. 첫째, 둘째 며느리 다 잘 사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가 없다길래 확실히 큰형님, 둘째 형님 잘 사니까 나까지 덕을 보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모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 설부터는 셋째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명절에 차례도 다시 지내고 제사도 지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째, 둘째 형님이랑 다 같이 뭐 준비할지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걔네들은 바쁜 애들이니까 그냥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제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한 소리를 했죠. 어머님,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둘째 형님은 전업주부고 첫째 형님도 임대사업이면 시간에 매이는 일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같이 카페 운영하고 매일 베이커리 만들어 주문받고 서빙하고 재료 드리고 레시피 개발하는 걸요. 두 형님보다 제가 더 바쁘면 바빴지 전혀 덜 바쁜 게 아닌데 왜 저만 어머님이랑 둘이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성을 버럭버럭 내면서 이게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눈을 치켜들고 말대답이야? 나는 뭐 이해가 돼서 우리 아들을 니네 집에 갖다 바친 줄 아니? 남의 아들 데려가서 대릴 사위를 만들어 놓고 지금 명절 제사조차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 이런 양심 없는 경우가 다 있어. 잔말 말고 이번 설에는 제사 지내는 거야. 돌아가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거니까 그럴 줄 알아. 그게 다 너 복 받으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더는 터달지 말고 알아들어? 결국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네요. 남편 대일사위 만든 것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라도 풀어야겠다는 시어머니 앞에서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저는 명절 제사를 시모랑 저랑 단 둘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사 전부터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피곤해서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까지 온갖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조기는 이렇게 생긴 게 좋고 명이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게 좋고 북어포는 어떤 걸 구해와야 되고 장사하느라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온갖 짜잘한 요구들을 했죠. 저희 남편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신경질이 나서 그냥 사람 고용해서 쓰자고 했는데 그랬다간 어머님이 저를 잡아먹으려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시모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이 요령껏 알려주는 게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명절 일주일 전에 글쎄 어머님께서 병원이라고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을 다쳤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때 재료 사러 가느라 없어서 저 혼자 연락받고 미친 듯이 어머님 먹고 싶다는 죽을 사서 달려갔는데요. 시모는 무슨 호텔 특실을 방불케 하는 1인실 병실에 누워서 깁스를 하고는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휴, 이렇게 다쳐서 어쩌니.
그래도 기왕 준비하기로 한 거, 이번 제사는 너 혼자라도 지내야 된다. 대신에 내가 전화로 다 알려줄 테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준비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말에 저는 엄청 불길해졌죠. 왠지 가게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시모 뒤치다거리랑 제사 준비만 하루 종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죠. 저는 설 일주일 전부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 보고 요리법을 배워서 시모한테 요리를 만들어서 경실에 대령해가고, 시모는 제가 해온 요리를 맛보면서 이건 간이 잘 됐네, 못 됐네, 다시 만들어야겠네, 온갖 태클을 걸면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간 장사하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가탈스러운 인간 뒤시다거리 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얼른 망할 놈의 명절이니 제사니 빨리 끝나버려서 다시 베이커리 만들고 싶을 정도로 시모의 병관호와 제사 준비를 병행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소식을 들어서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고생이 많네, 수고해 소리만 문자로 보내놓고 돈이나 붙여주고 댕이었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하긴 저라도 이런 시모랑 얽히기 싫어서 그랬겠지만요. 아무튼 명절 전까지 강행군은 계속됐고 저는 요리와 전을 어머님이 호출할 때마다 갖다 바치고 훈계를 듣고 있는데 한 번은 그날따라 전이 너무 예쁘게 부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자랑할 겸 그리고 애교를 피우면서 제사 음식 가짓수 조금만 줄이면 안 되냐고 부탁도 할 겸 서프라이즈로 시모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병실 문 앞에 왔을 때 어머님이랑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웬 남자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시간에 웬 남자지? 웬 남자가 명절 앞두고 어머님 병원안에 온 건가? 아, 혹시 아주버님들이 온 건가? 아닌데. 아주버님들 그 바쁜 분들이 올 거면 자기 부인을 시켰지 이 시간에 혼자 올 분들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실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그 안의 장면을 보고 그만 놀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얼굴이 늙다 보니 주름살이 끼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옛날 상간녀랑 바람나서 연락이 끊긴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내 시어머니랑 경실에서 저러고 있나 놀라서 지켜보는데 둘의 대화 내용은 더더욱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나랑 산다고 했잖여. 아니, 언제까지 그 영감이랑 같이 살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명절 때마다 나 혼자 짝 없는 외기로기처럼 사는 거 지겨워 죽겠다고 했잖여. 아빠의 닥달에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아유,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나도 솔직히 양심이 있잖아. 돈은 다 빼돌려 놨는데 우리 남편이 화나서 다 뒤집어 엎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벌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제사 올리고 조상님들한테 양해해달라고 용서 빌고 그러고 갈 거니까 좀 기다려 보라니까. 뭘 이제 와서 조상을 찾어. 아니,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해도 바람핀 며느리 이뻐하겠어? 바람펴서 딴 놈이랑 살겠다는 며느리 그러라고 하겠냐고. 나 참 어이없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나 예뻐하셨단 말이야. 어머님한테는 용서를 빌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준비는 막내 며느리가 다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니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더는 못 참고 일어나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아빠와 시어머니 둘 다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설명 좀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이 남자랑 바람을 피고 떠날 예정인데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걸 저한테 떠맡게 쓴다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면서 제 손을 끌어당기며 저를 침대 위에 앉혔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손은 멀쩡했던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팔 안 다쳤네요? 하고 물으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시모는 저를 앉혀놓고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샌님같이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밑에서 사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골프클럽에서 처음으로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났다고 혼자 된 사람이라서 옷차림도 아무래도 마누라 없는 티가 나고 호레비 냄새가 나길래 그냥 선한 뜻으로 챙겨주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더 듣기도 싫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대화가 잘 통해서 순수한 친구로 만나다가 점점 깊은 관계가 되는 그렇고 그런 스토리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스토리더군요. 시아버지가 동창들이랑 여행을 간 사이에 어머님은 제 친아버지랑 라운딩을 잡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둘이 모텔 가고 사달이 난 거였죠. 그 몹쓸 관계를 계속 이어오다가 몰래 아버님 돈을 빼내고서 달아날 궁리를 했는데 그래놓고 천벌은 받기 싫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잘못을 다 없애고 싶어 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혀 죽을 일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벌을 받기 싫으면 자기가 제사 준비를 정성껏 손수해야지. 그걸 왜 저를 개고생을 시키냐고요. 그리고 참 생각할수록 시어머니 바람핀 상대가 하필이면 제 친아빠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혀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굳이 저 몹쓸 인간이 내 아비라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밝혀봤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그 옛날에도 상간녀와 바람나서 가정을 벌인 제 친아버지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저 사람 관상이 안 좋아서 믿을 사람 못 된다. 저 사람 믿고 시아버지 버려봤자 후회할 거다. 이렇게 힌트를 줬지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분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까지 딴주머니를 차고 가정을 버리려고까지 한 거냐고 살살 캐물어 보니까 그 인간은 처음엔 무슨 대단한 회사 사장인 것처럼 시어머니를 속였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저 구멍가게 같은 슈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애저녁에 원래 부인이랑 사별을 하고 혼자 된 지 한참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안심했죠. 우리 엄마 눈에 피눈물 빼내게 한 그 상간녀가 죽었다니 그래도 하늘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암튼 저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걸 눈 감아주는 대신 제사 준비 더는 못하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그래도 너 혼자 제사 준비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며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몸종 노릇에서 벗어나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제가 입 다문다고 해도 이 엄청난 비밀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하는 짓을 수상히 여겨 몰래 사람을 붙이면서 시모의 파렴치한 악행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렸고 명절 때 시아버지가 저희 앞에서 이혼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모는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이미 딴주머니 1000개 시아버지한테 딱 걸려서 몰래 빼돌린 걸 전부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시모가 뭘 잘했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 무팅 영감탱아. 너 아니라도 나 좋다고 학수고대하는 남자가 있어. 돈 있으면 다야? 나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그 사람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다정하고 자상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시몬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가서 친아버지랑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년 안에 그 인간한테 질려서 울면서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땐 저희 아버님과 제 남편, 아주버님이 받아주지 않겠지만요. 암튼 사람 인연이 뭔지 오랜만에 만나봤자 친아빠란 인간은 참 추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완전히 지우고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주는 시모가 없어졌으니 저는 이제 시댁일에 신경 끄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신혼을 즐기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 된 여자예요. 저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해요. 이것 때문에 살도 5kg 빠지고 입맛도 없네요. 제 고민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 나이 때 보통 여자들 보면 남자친구 만나서 1, 2년 사귀어봤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친구 사귀어서 결혼까지 10명 전화는 만나보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 20대 초중반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친구 같은 엄마와 수다 떨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TV 보고 친구들이 저보고 대단한 짐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술자리 가지는 것보다 언제가 친구들하고 카페 가고 맛집 가고 쇼핑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혼자 개인적인 취미 쌓는 게 좋았던죠. 그 바람에 남자를 몰랐다는 게 맞을 거예요. 대학에서부터 알바할 때까지 다가오는 남자들은 있었었죠. 길거리에서 번호 따르는 남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군인 출신이세요. 엄마도 그렇고 뭐랄까 집안이 좀 보수적이에요. 외동딸 저 하나라서 그런가? 어릴 적부터 집에 귀가 시간 늦으면 아직 망해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5살이 되어서 착하고 사람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가난 밑끌림으로 3년 연애하다가 이번에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미국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의 동기분 딸이기도 해서 어릴 때 가족끼리 모임 있을 때도 보고 친했던 친구였어요.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똘망똘망했던 친구인데 미국으로 가서 한참 동안 못 봤었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정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 진소연, 너는 어떻게 지내? 미국 생활 재밌게 보내고 있어? 응, 당연하지. 있잖아,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가는데 한번 얼굴 보자. 몇 년이나 지나서 얼굴 잊어버리겠다. 어머, 정말? 너가 한국 오면 꼭 봐야지. 오는 날이 언제야? 미국에서 살던 진서가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곧이어 입국한 친구 진서와 만났어요. 저희 둘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진서가 아쉽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 거기가 어딘데? 응? 이태원이야. 가보면
너도 좋다고 생각할걸? 이태원은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서울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술과 음악이 있는 곳이라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 직원과 영어가 유창한 진서가 대화하는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가니까 어두컴컴한 실내가 드러났어요. 지나다니는 외국인도 보이고 한국 사람도 보였어요. 대화하는 사람,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 모두 흥겨워 보이더군요. 쿵짝쿵짝 외국 팝송이 들리는데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진서와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이정아, 여기 너무 좋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친구가 여기 분위기 참 좋다고 알려주더라고. 응?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신났네, 진서야. 그런데 좀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 음이 좀 풀렸네. 제가 오랜만에 한잔해서 그런지 빨리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서랑 마시고 있는데 외국인 남자 3명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백인 남자, 2명은 흑인이었어요. 시덕하고 얼굴이며 분위기며 외국 영화에 나오는 사람 마냥 멋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서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쓱 보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과 외국인 남성 3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술도 마시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진서는 예상대로 외국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유창하게 잘 말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과의 회화는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말뜻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그들은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모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인데 강사라고 하니 유식함이 느껴져서 더욱 매력있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취한 잔은 천천히 마시는데도 이제 졸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진서 보고 이제 가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서는 외국인 남자 한 명과 친해졌는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저만 먼저 가본다고 하니 본인은 알아서 집에 들어갈 테니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서와 인사를 나누고 가려는데 흑인 남자 2명이 저와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저였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길래 스테이지에서 그들과 춤을 조금 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춤을 췄는데도 술은 깨지 않고 머리가 더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양쪽의 남자들이 어깨로 저를 부축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비틀거리는 저를 잡아주는데 가까워져서 그런지 기분이 오묘해졌습니다. 키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진 그들의 품은 약간 왜소한 듯한 체격에 제 남자친구와 뭔가 닮았어요. 그때 흑인 남자 둘이서 제가 취했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리드하고 남자 2명인데도 서로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바람인지 술 때문인지 저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땐 술이 취했었는데도 장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남을 정도로 그 2명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남자와의 추억이라 하면 지금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의 추억만이 전부이뿐 전인데 그날 이후 하긴 두 남자와의 새로운 추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고 정신이 확 갈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3명에서 그것도 외국인 남자와 지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거부감이 들만도 한데 저는 신세계를 경험한 건 마냥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그들도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미로 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추억이 잊어가는 듯 했어요.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몸살기가 있고 자꾸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자며 사왔어요. 테스트해보니 임신 양성이 뜬 거예요. 옆에서 본 남편은 기분 좋아하며 얼른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흑인 2명과 있었던 그날과 남편과 보냈던 날이 얼마 차이가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뱃속에서 일이 누구의 아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날 그들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닮은 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남편이 옆에